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화성 18 같은 초대형 탄도미사일일까요? 아니면 잠수함에 의해서 물속에서 발사되는 SLBM일까요? 다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우리에게 위협은 될 수 있으나 북한이 이 무기들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뭘까요? 그건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판 이스칸더라고 불리는 KN-23일 것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아직 대량 생산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미사일과 달리 이미 대량 생산이 확인된 미사일로, 그래서 북한은 열차에서 발사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더라고 불리는 이유가 마치 러시아의 이스칸더처럼 정말 회피기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방공망이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이고, 사거리가 900km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성 18 같은 대형 미사일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등을 노리는 용도라면 이 미사일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미사일을 러시아에 최소 60발 이상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실전에 사용된 사례가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KN-23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의 증언에 따르면 KN-23은 절반의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에 의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반이 공중에서 이유 없이 폭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 중이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요격한 KN-23은 몇 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놓친 거냐고 물으신다면 나머지는 목표에 떨어지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요격미사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요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서의 KN-23의 실적은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 KN-23의 신뢰성은 왜 이리 낮을까요? 추락한 KN-23을 회수한 우크라이나군의 분석에 따르면 자세 제어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 핵심인 베어링이 일본산 상용 베어링이었고, 유도용 전자부품의 상당수도 민수용 부품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품들은 탄도미사일의 초음속 비행을 견디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테스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판매하지 않는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은 민수용 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을 뜯어서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 과정 중에 손상되는 부품도 많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KN-23은 비행 중에 공중에서 이런 전자부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50% 이상이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실전 경험도 축적하는 중이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받은 자금으로 KN-23 등을 더욱더 개량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KN-23이 우리에게 발사될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모습일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무기들은 신뢰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군은 특히 이상하게 우리 국산 장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한 무기보다 더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 장비에 대해서 90% 이상의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KN-23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기 시험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언론들도 우리 무기가 발사 시험 등에 실패하면 대서특필하기 때문에 우리 무기 개발자들은 더 이 부분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당장 그동안 수많은 발사 시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현무탄도 미사일도 고작 몇 번의 사고를 발생한 바가 있고, 이때마다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웃기는 건 실제로 우리의 현무는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사고 말고는 사고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성공률이 90%가 넘어가는 미사일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무기들은 오히려 미국산 무기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산 무기보다 더 저렴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무기들의 수출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천무가 위기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천무는 UAE에도 판매되었고 사우디에도 판매되었고 거기다가 폴란드에까지 수백 대가 대량으로 판매되었는데 위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천무는 분명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럽의 5개국에서 다련장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했는데요. 천무는 이 5개국 중에 단 한 군데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앞으로 포병의 중심은 천무 같은 차륜형 다련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천무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요. 실제로 제 말처럼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차륜형 다련장을 새로 도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차륜형 다련장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다련장을 선정한 나라 중에서 단 한 나라도 천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나라들은 어떤 무기를 선정했을까요? 우선 노르웨이 등 3개 나라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이스라엘의 PULS를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선정한 나라들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천무가 아닌 PULS를 선정한 나라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ULS는 하이마스나 우리 천무 같은 형식의 레일과 자체 크레인으로 빠른 재장전이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 일반적인 크레인으로 재장전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PULS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우리 천무도 그리고 미국의 하이마스도 아닌 이스라엘의 PULS를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장비를 선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이유는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능적으로 우리 천무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천무에는 아직 장거리 타격 무기가 많지 않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요즘 다련장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그 다련장을 말 그대로 포병 무기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건 바로 장거리 타격 자산의 확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련장을 도입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들이 적으로 상정하는 건 러시아이고 그렇기에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우크라이나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련장을 도입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전술탄도미사일 발사가 주요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LORA라는 전술탄도미사일을 오래전부터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고 LORA는 여러 종류의 파생형이 존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판매하는 PULS 모델은 이 LORA를 발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에이테킴스나 PRSM 같은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 천무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 천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은 몇 종류가 있을까요? 당장 우리는 전술탄도미사일2와 전술탄도미사일3도 개발 중이고 수출용으로는 CTM-290이라는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들은 말 그대로 지금 개발 중이지 실전 배치된 무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천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은 KTSSM-1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KTSSM-1은 이스라엘의 LORA나 미국의 에이테킴스 등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이 부족한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KTSSM-1은 사거리도 160km에 불과하고 탄두도 단일 관통 탄두만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에서는 정밀도도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LORA는 기본적인 유도는 상업용 GPS와 관성항법 장치로 하지만 옵션으로 광학 센서까지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미사일 앞에 광학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리하면 원용 공차가 고작 5m에 불과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탄도미사일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밀도를 높인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탄도미사일의 낙하속도에 의한 마찰열로 앞에 달린 광학 센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는 광학 센서를 달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LORA는 전술탄도미사일이라 낙하고도도 낮고 그래서 발생하는 마찰열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ORA는 이 광학 센서로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기본적으로는 수출형은 250km이지만 이스라엘용은 600km 정도 나오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PULS를 선택한 나라들에게는 사거리 600km 모델이 제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된 미사일이라 여러 가지 옵션과 파생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게 우리 천무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탈락한 더 큰 이유이겠지만 이처럼 우리 천무는 현재 유럽 국가들이 다련장을 도입하는 주요 목적인 전술탄도미사일의 능력 면에서 이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 수출에 대한 위기감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에서 사거리 500km의 전술탄도미사일2를 판매하겠다고 의결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이 개발되면 우리 천무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느냐고 했을 때 실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는 건 KTSSM-2입니다.
그런데 KTS-SM2는 생각보다 내부 구성 등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그 대신 수출형인 CTM-290이 좀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CTM-290을 통해서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이 개발 완료되면 천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CTM-290은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전술탄도미사일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KTS-SM2가 MTCR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MTC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290km로 제한해서 개발하는 수출형 모델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도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해서 개발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도 CTM-290을 통해서 우리 전술탄도미사일들의 수출 경쟁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선 CTM-290은 폴란드에 판매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전술탄도미사일로 사거리는 이름처럼 290km고요. 탄두 중량은 500kg이고 탄두로는 불량률 1%의 자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법장치는 상용 GPS와 관성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CTM-290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가격입니다. CTM-290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발당 가격이 8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지금 우리의 천모와 경쟁하는 이스라엘의 PULS에서 발사되는 LORA나 미국의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에이테킴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우선 LORA도 처음에 나올 때는 발당 10억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발당 1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탄도미사일에 광학 카메라를 다는 옵션을 사용하면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에이테킴스도 처음 나왔을 때는 발당 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억쯤 했었는데요. 2020년 이후에는 가격이 대폭 올라서 발당 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CTM-290은 이스라엘의 LORA나 에이테킴스에 비해서 발당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미사일은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다들 다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LORA는 광학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원형 공차가 30m 정도로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광학장치를 사용했을 때만 원형 공차가 5m급입니다. 그 이유는 LORA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용 GPS와 저렴한 관성계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정밀도를 높이려면 옵션으로 제공하는 광학장치를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면 미사일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에이테킴스는 어떠하냐? 에이테킴스는 군용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은 GPS의 교란에 대비해서 관성항법 장치를 비싼 걸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는 관성항법 장치로 우리의 현무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링레이저 자이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정밀 자이로는 가격이 1억이 넘어갑니다. 한때는 가격이 1억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이테킴스에 사용되는 링레이저 자이로의 가격도 대폭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가격도 비싸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에이테킴스처럼 고가의 항법장치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LORA처럼 고가의 광학장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가의 관성계와 상용 GPS만으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건 바로 적의 GPS의 교란에 강한 항제밍 GPS 안테나를 사용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성능의 항제밍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적의 제밍에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적이 GPS 제밍을 했을 때를 대비한 장비를 별도로 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의 GPS 제밍 상태에서도 원형 공차 10m 이하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가격이 싸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의 경쟁력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천무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보통 전술탄도미사일로 하나의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은 하나의 목표를 공격하는데 대략 4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CTM-290을 사용해서 동일한 목표를 공격하게 되면 비용이 그 절반도 들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발률 1%의 자탄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고 그나마 MTC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CTM-290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했었으나 우리 말고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MTCR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NSC에서도 그 제한도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다련장 수출 부분에서 특히 많이 밀리고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에서도
앞으로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천무가 아닌 이스라엘의 PULS나 미국의 하이마스를 구매하기로 한 5나라의 모든 수량을 합쳐도 우리가 폴란드 한 나라에 판매하기로 한 양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당장 스페인은 고작해야 12문의 PULS를 도입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16문에 불과합니다. 하이마스를 선정한 노르웨이도 고작 16대를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한 천무의 수량은 288대나 되기 때문에 5개국을 다 합쳐도 우리가 폴란드에 판매하는 수량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폴란드 빼고는 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 천무를 선정한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건 분명 우리의 천무의 위기인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이스라엘이나 미국 장비를 성능적으로나 가격 측면에서나 모두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CTM290과 KTS-SM2가 빨리 나와서 우리 천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 우리 천무는 이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전술탄도미사일 부분에서 우리의 경쟁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 빨리 우리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들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 천무는 더 많이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서방 국가 중에서 우리 무기만큼 가성비가 있는 무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성비는 전술탄도미사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이 개발하려 되면 천무는 잘 팔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